조용한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던 남편의 동생 민수가 오랜만에 형을 보러 한국으로 온 겁니다. 남편 준호는 반갑게 웃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죠. 그러나 아내 윤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형이랑 통화했을 때는 호텔에 묵는다더니 왜 여길 와요? 준호는 순간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괜찮잖아.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라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얼굴을 돌리고 냉정하게 말했죠. 우리 집이 여관이에요? 낯선 사람 들이는 거 싫어요. 민수는 당황스러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이 문가로 나가 짐을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동생은 꾸벅 인사하며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죠. 일본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손님 아니에요. 준호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생의 자존심이 상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일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아침 윤정이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 옆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즉 준호의 처제 미연이었습니다. 윤정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 주는 미연이랑 같이 지낼 거예요. 방은 민수가 쓰던 방 비워놨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엔 내 동생을 내쫓더니 이제 처제를 데려오겠다고?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런 준호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제 사랑도 좋지만 집은 아내의 영역이라는 듯이요. 며칠 동안 집안은 떠들썩했습니다. 미연은 매일 늦게까지 외출하고 윤정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척 나갔던 그는 저녁 무렵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이 뭐냐고 묻자 준호는 잠시 말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부모님의 유품, 그리고 일본에서 동생이 보내온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죠. 민수가 그날 나가면서 이걸 맡기고 갔어. 나한테 고맙다더라. 형수님 덕분에 사람 정이 어떤 건지 알았다고.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주기로 했어. 그리고 거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연이 한 남자와 술집에서 웃고 있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우연히 본 장면이었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그 영상을 형에게 보냈던 겁니다. 윤정은 입술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몰래 감시했어요? 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 동생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야. 순간 미연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그건 오해야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오해야? 내 언니가 내 동생을 내쫓을 때 형제의 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야. 윤정은 그제야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냥 불편해서 그랬을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가리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야. 넌 그걸 몰랐지. 그날 밤 윤정과 미연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이 행복하면 됐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참교육은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어. 윤정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2개의 밥그릇 대신 하나만 놓여 있었고 늘 정돈되어 있던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쓸쓸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내였지만 함께한 세월이 허투루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윤정.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깨끗이 개어놓은 옷가지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군데군데 번진 잉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 씨, 내가 너무 나빴어요. 당신 동생을 내쫓은 건 단지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일본에서 자리 잡은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단단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괜히 믿고 괜히 모질게 굴었어요. 처제를 데려온 것도 내 마음속 허전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 한 거였죠. 당신이 보여준 영상 이후 내 얼굴이 얼마나 추했는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돌아볼게요. 준호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아내의 오만함만 탓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외로움과 비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각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지.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 잠시 돌아온 민수를 마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민수가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얼굴 좋아 보이네요. 준호는 웃으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민수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형수님은요? 같이 안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각자 생각 좀 해보자고 했어. 그러자 민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사람은 상처 주는 법도 다르고 그걸 치유하는 법도 다르대요. 그냥 서로 모른 척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날 저녁 2사람은 오래된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끈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일본에서 사업 접고 돌아오려고 해요. 이제 가족 곁에 있고 싶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거기서 고생해서 만든 자리잖아.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지요. 형처럼 가족 지키려는 사람 보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식당을 나서며 2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길가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수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형, 혹시 형수님 다시 만나면 내 안부 전해주세요. 난 아직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전할게. 며칠 후 준호는 우편함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미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당신 생각 많이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인연의 실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개의 밥그릇을 꺼내놓고 말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주방에 퍼지는 밥 냄새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공백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이해와 따뜻한 여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걸 나도 이제 알겠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비추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길가의 카페 창문에는 따뜻한 김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건 지난 세월의 작은 장면들이었죠. 첫 만남의 미소, 작은 싸움, 그리고 마지막 날의 냉정한 얼굴까지.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단 묘한 그리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윤정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윤정은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안하단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남을 밀어냈는지. 사실 민수 씨가 일본에서 나한테 연락했었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그때 형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내게 부탁을 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겼다고 형에게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다고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괜히 화가 났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무조건 동생 편만 드는 게 억울했어요. 내가 내쫓은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형제 사이에 끼어들기 싫어서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겁이 났던 거예요. 나까지 휘말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준호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민수가 힘들었던 걸 몰랐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내의 숨겨진 진심에 대한 놀라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었을까요? 난 당신 눈에 늘 잔소리꾼이었잖아요. 준호는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거기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 씨, 나도 미안했어요. 그땐 내 자존심이 먼저였어요. 형제 사이에서 남편으로서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낯익은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 민수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온 듯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윤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민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준호는 눈을 좁혔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슨 말이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한테 형이랑 다시 마주 앉을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형이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한 달 동안 여기 있었어요. 윤정이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정말. 민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제 사이엔 오해가 많잖아요.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윤정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어릴 때부터 이런 놈이었지. 남 걱정만 하고 자기 일엔 무덤덤한.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갔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나 먼저 갑니다. 밖에는 아직 바람이 차요. 윤정은 그를 배웅하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죠. 카페를 나서며 윤정과 준호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걸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래 걸려 돌아온 자리였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막 피어나던 어느 날 준호는 낡은 차를 몰고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엔 오랜만에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윤정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민수가 새로 얻은 공방을 함께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한 작은 목공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형수님 기다렸어요. 이게 제 새 인생의 시작이에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 탁자, 작은 장식품까지 모두 민수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레 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에요. 민수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일본에서 번 돈 다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형수님도 그동안 힘드셨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웃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네요. 민수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때 나 좀 더 믿어줬으면 이렇게 늦진 않았을 텐데요. 준호는 어이없는 듯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야. 다 철이 없었던 거지.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의자를 주문했던 사람들이었죠. 어르신 중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손재주가 참 좋아요. 이거 의자 덕분에 허리도 안 아프고 집안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민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 그냥 손님들이 편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은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람의 마음보다 형식을 중시했던 때가 떠올랐던 겁니다. 잠시 후 어르신들이 나간 뒤 윤정은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날 했던 말들 아직도 내 귀에 맴돌아요. 민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요. 미움보다 이해가 남으면 인생이 훨씬 가볍다는 걸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인생은 다 돌고 도는 법이죠. 우리가 남을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우리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공방 마당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고 새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형, 이건 내 새 출발 기념이에요. 오늘만큼은 형도 잔말 말고 많이 드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웃는 얼굴 보니 마음이 다 놓인다.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돌아오게 돼 있네요. 해가 질 무렵 노을이 공방 지붕 위로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 형수님, 이제 우리 셋 다 각자 후회는 끝내요. 앞으로는 잘 살아요. 준호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후회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인생의 참교육은 복수도 반전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공방 앞을 지키는 등불을 함께 밝혔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어둠 속을 비추며 다시 시작된 그들의 인생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공방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사람 냄새가 함께 섞인 그 공간엔 늘 웃음이 가득했죠. 준호는 주말마다 들러 형으로서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며 민수를 도왔습니다. 윤정도 틈날 때마다 와서 화분을 가꾸며 공방을 꾸며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 느리고 단순했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의자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소? 예전에 쓰던 의자가 부서졌는데 그게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던 자리였어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공방 구석에서 조용히 나무를 닦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하네요. 없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의 따뜻함이 그리워져요. 준호는 그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배우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닫는 게 다행이죠. 며칠 후 민수는 완성된 의자를 어르신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무결이 곱고 부드러웠으며 등받이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어르신은 의자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건 내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잃은 사람 덕분에 남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날 밤 준호와 윤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예전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것 같은데.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나도 미웠어요. 근데 참다 보니 결국 미움보다 걱정이 더 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랑이었나 봐요.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마을회관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의자와 작은 목공품들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재주에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말했습니다. 손보다 마음이 만든 겁니다. 나무는 사람 마음이 닿은 만큼 단단해져요. 사람도 그래요. 상처가 있어도 다듬으면 다시 빛나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몇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형 부부와 함께 공방 앞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마을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인생 참 길죠. 우리는 너무 서두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늦게 배우는 존재인가 봐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손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민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우리 앞으로 이 공방 이름을 다시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웃고,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한다는 뜻으로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참 예쁜 말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딱 우리한테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날 밤 공방 문 위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목공방 다시. 따뜻한 등불이 간판을 비추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워했던 시간보다 다시 웃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간판의 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라는 두 글자가 노을빛에 반짝이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빛났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공방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공방 다시는 여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만큼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준호는 형답게 도와주려 했고 윤정은 살림과 손님 응대까지 맡아 부부처럼 공방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공방 앞에 세워진 낯선 차량을 보았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도시목재 대표 이태성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 작품을 전시회에서 봤습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하죠. 대량 납품만 해주시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겠습니다. 민수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미묘하게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일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맞추는 게 중요해서요. 그 말을 들은 이태성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대신 이번 주말까지 연락 없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습니다. 차가 떠난 뒤 민수는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군데 그래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 사람이에요. 내 작품을 납품하자네요.
준호는 옆에서 말없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표정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수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돈의 유혹은 컸지만 그만큼 잃을 것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윤정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기회가 좋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너무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말이 맞아요. 예전에도 욕심 때문에 무너졌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 같기도 해서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먼저야. 돈은 나중 문제야. 그날 밤 민수는 공방 불을 끄지 못한 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고 나무결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마음이라고 했지만 마음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형은 조용히 동생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았지만 결국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누가 뭐라 해도. 이튿날 아침, 민수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제안서를 보며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뒤 윤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결국 거절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공방의 이름이 다시잖아요. 돈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다시 공방의 이름을 이용해 저품질 가구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방이 돈에 눈이 멀었다며 수군댔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준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진짜를 알아보게 돼 있어. 조급해하지 마.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나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건 절대 흉내 못 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 대기업 제품은 부실한 재질로 문제가 되었고 오히려 다시 공방이 진짜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자 민수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앞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준호, 윤정, 민수는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윤정은 작게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기둥이 돼 있으니까요.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며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번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목공방 다시의 간판은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도시의 확장으로 활기를 띠었고 공방 앞 도로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방 옆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윤정은 마을 아이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공방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정장 차림의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민수 선생님이시죠? 저 목공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쪽으로 와요. 나무는 사람 마음처럼 다뤄야 해요. 너무 세게 밀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를 잃어요. 젊은이는 손에 쥔 대패를 서툴게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실패해 본 적 없으세요? 민수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없었겠죠. 예전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나무는 나를 다시 세워줬어요. 잘못 깎인 부분도 갈고 닦으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그 말을 듣던 젊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완벽하란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완벽하려다 보니 자꾸 부러지는 것 같아요. 민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젠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세요. 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예요. 그날 저녁 준호와 윤정이 공방으로 들러 젊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정이 따뜻한 국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죠. 우리 때는 느리게 살아서 행복이 뭔지도 몰랐는데. 준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빠르다고 마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형이랑 형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은 결국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대서 가는 거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공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 참 빠르네요. 그때 우리가 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윤정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늙을 수 있어 행복해요. 미워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고마운 거죠. 그때 젊은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인생의 행복은 뭘까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배운 행복이에요. 노을이 지고 붉은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윤정이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이젠 후회도 미움도 다 내려놨어요. 남은 건 감사뿐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인생의 참교육은 사랑이네요. 그날 밤 젊은이는 공방 문 앞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공방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 안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조용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목공방 다시 앞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멀리서 윤정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손 아프죠? 잠깐 쉬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젊어요. 윤정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뒤
준호가 공방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봐요. 민수랑 나 그리고 형수님 셋이 처음 공방 문 걸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세 사람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눈가에 번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매일이 선물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공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한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제, 미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눈매는 또렷했고 성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형부,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도 잘 지내시죠? 윤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언제 한국 들어왔어요?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오래 머물려고요. 사실 공방 다시 소문을 일본에서도 들었어요. 형부, 형수님, 민수 씨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더군요.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책이요? 미연은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다시 마음을 깎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결국 내 옆에 있었음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윤정은 손끝이 떨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글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혹시 형이 쓴 거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 봐. 그 순간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 그럼 설마 당신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썼어요. 그냥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웃게 됐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세상에선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한텐 인생이었잖아요.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며칠 후 그 책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서점에 깔렸습니다. 평범한 시니어 세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수많은 독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자 민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서로를 이해하려 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닐까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공방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천천히 떨어지며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따뜻한 스웨터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눈 참 예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눈이 내릴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도 이런 날씨였죠. 윤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마음은 여전히 처음 같네요.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 형수님, 눈사람 같이 만들어요.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웃으며 눈을 뭉쳤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 한가운데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눈처럼 사라져도 이 자리는 남겠죠.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다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이름이니까요. 노을이 지고 하얀 눈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공방의 등불이 켜지고 그 빛이 눈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방 문 앞의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그 두 글자가 달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세요.